안녕하세요. 사람 살리는 교회를 섬기는 김태영 장로입니다. 먼저 단어 몇 가지를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는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모든 복음주의 교회를 통칭합니다. 그중 독일의 루터주의는 루터파라 부르는 데 반해 스위스의 칼뱅주의는 칼뱅파보다는 개혁파로 더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혹은 개혁파는 칼뱅파만을 특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싹을 피웠다면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프스 산지 빌트하우스에서 유복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10살 때 라틴어를 떼었고 비엔나 대학에서 신학과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글라루스에서 사제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헬라어를 공부했고 그때 자신의 영웅이라 친한 에라스무스를 처음 만나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교황청의 스위스 영봉부대 군목으로 파견되었는데 전장의 참상을 직접 목격 후 스위스 용병 산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1516년 아인지델리라는 작은 교구로 좌천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에라스무스의 신약성경이 발간되었죠. 쯔빙글리도 그 새로운 신약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성당이 교황청에서 정해진 교회력에 따른 본문과 내용만을 설교해야 합니다. 쯔빙글리는 이러한 전통을 깨고 에라스무스의 신약을 강해 설교했고 이로 인해 곧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유명해집니다. 그 명성에 힘입어 1518년 취리히 그로스민스터 대성당의 설교자로 추대되지요. 취리히에 와서도 신약 강해 설교를 계속했고 매주 성경 연구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원칙은 딱 하나, 모든 일은 성경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 규범들을 일반 시민사회에도 적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를 위해 권력의 핵심인 취리히 의회를 설득하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1522년 사순절 기간, 소위 소세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쯔빙글리가 사순절 기간 금식을 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고 출판업자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에게 소세지를 대접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어긴 죄로 시의회가 소세지를 먹은 일꾼들을 처벌하자 쯔빙글리는 음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간, 카톨릭의 음식법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유대주의적 전통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주일 설교를 통해 그 부당성을 성토했습니다. 성경에는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적혀 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문자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일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쯔빙글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금식 문제도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의무적인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양심마저 제한한다고 했죠. 문제가 확산되자 취리히 의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금식을 강제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카톨릭 주교들이 반발합니다. 당시 스위스는 교회가 아닌 시의회가 종교 문제의 주체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취리히 시민들의 선택을 묻기 위해 1523년 1월 29일 시청에서 제1차 공개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토론할 것과 판정의 기초는 성경에 따른다는 것이었죠. 결과는 성경에 근거한 얘기만 했던 쯔빙글리 승리로 끝났고 이에 따라 시의회의 명령에 의해 카톨릭 미사가 폐지되고 사제들의 결혼이 허용되는 등 개혁적 조치들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그해 10월 2차 공개 토론에서는 예배 음악을 금지하고 교회의 그림이나 조각 같은 성상들을 비성경적 우상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며 곳곳에서 성상 파괴 활동이 일어나죠. 1529년 쯔빙글리는 마르부르크에서 루터와 처음 만나 개신교 교리를 일치된 문서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도 성찬에 대한 입장은 서로 양보하지 않아 결렬되었습니다. 1529년 스위스 연방 내 카톨릭 5개 주가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결성하여 종교개혁에 참여한 도시들에게 압박을 가해오자 취리히는 카펠스토원 부근에서 카톨릭 군대와 전투를 벌여 미미한 승리를 가져오죠. 이것이 1차 카펠 전쟁입니다.
치빙글리의 동상을 보면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1531년 2차 카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직접 참전했던 치빙글리는 전사하게 되고 사지가 찢기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치빙글리는 죽었지만 스위스 전역의 종교개혁의 물결은 이미 널리 퍼져나간 후였습니다. 독일의 루터와 스위스의 치빙글리가 개혁 1세대라면 기독교 강요의 저자 장 칼뱅은 학문적, 제도적 토대를 뿌리내리고 키워간 2세대 개혁가입니다. 이제 칼뱅과 제네바의 종교개혁, 그리고 프랑스 종교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은 대중의 반교황, 반이탈리아 정서가 깊숙이 깔려 있었지만 프랑스는 교황청 군대와 전투에서 승리 이후 맺은 볼로나 협약으로 교황청의 간섭으로부터 자주권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여서 반교황 정서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약한 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별 제후들의 힘이 강했던 독일과 달리 하나의 왕, 하나의 법, 하나의 신앙이라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왕권과 카톨릭의 권위가 어느 나라보다 강한 종교개혁의 험지였죠. 칼뱅은 이런 프랑스에서 1507년 태어났습니다. 자료도 방대하고 자전적 글도 많이 썼던 루터와 달리 칼뱅은 삶에 대한 기록이나 과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길 꺼린 이유는 나의 능력과 재능도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자신은 그의 도구였을 뿐이니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그의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될까 봐 사후에 무덤의 위치를 밝히지 말라는 유언까지 했지요. 저서인 시편 주석 서문에서 자신의 회심을 갑작스러운 회심이었다고 말한 것이 그가 직접 밝힌 유일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가 언제 카톨릭에서 돌아섰고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1523년, 그러니까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 활동이 한창이던 때 그는 카톨릭 신학의 최고봉인 파리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해는 르페브르라는 분이 프랑스 내의 복음주의 사상의 기초를 놓고 있던 때로 칼뱅은 파리 대학교 신학교수단이 이러한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보았으며 루터의 저서들도 접하게 됩니다. 1525년 왕 프랑스와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에 패하고 마드리드 감옥에 투옥되자 프랑스에서는 그의 어머니 루이즈에 의한 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이즈는 프랑스가 전쟁에 패한 건 루터파 같은 복음주의에 관대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 여기고 이단 재판소를 세워 루터파를 탄압하죠. 1년 후 석방되어 돌아온 프랑스와 1세는 예상을 깨고 복음주의 서적의 저자들을 오히려 지원합니다. 이미 복음주의를 받아들인 왕의 누이 마르그리트와의 관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숙적인 신성 로마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일 내 루터파 제후들의 모임인 슈말칼댕 동맹과의 연합이 필요해서 그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 생각했겠죠. 칼뱅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오를레앙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가 공부한 법학은 신학의 개념을 법학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증인이신 성령님, 율법의 제정자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 영원한 변호자 예수님, 모두 법률 용어에 기초합니다. 1531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때까지 그가 정식으로 신학을 배운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1533년 파리대학교 신임 총장 니콜라 콥의 연례적인 만성절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루터와 에라스무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겨 있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칼뱅이 이 연설문의 실제 작성자로 지목받게 되자 그는 파리를 급히 탈출해 앙굴레모로 피신하죠. 당시 경찰들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칼뱅의 많은 자료들, 즉 그의 사상 형성의 자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듬해 프랑스 전역에 교황과 카톨릭을 비방하는 벽도가 붙여지는 속칭 벽보 사건이 터집니다. 왕이 잠자고 있던 궁정 침실 복도에까지 벽보가 붙여졌는데 이에 격분한 프랑스와 1세는 그때까지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있었던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여 반역의 종교가 낙인찍고 수많은 루터파 사람들을 사형장으로 보냅니다. 칼뱅은 다시 도망가야 했고 할 수 없이 총장 니콜라 콥을 따라 스위스 바젤로 은신합니다. 바젤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죠.
칼뱅은 이곳에서 유럽 각지의 종교개혁가들을 만나게 되고 프랑스 복음주의자들의 화형 소식도 듣게 되는데, 아마 이 무렵 그가 스스로 얘기했던 갑작스런 회심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를 향한 박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칼뱅은 베른에서 곧바로 저술 작업에 들어가 27세의 나이로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출간합니다. 초판은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본따 만든 책자로 왕 프랑스와 1세에 헌사한 책 서문을 보면 프랑스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박해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의 경애가 성경적으로 옳음을 입증하고자 했지요. 칼뱅은 자신과 지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삶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어느 편지에 적은 적이 있는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적도 없는 27세 청년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썼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고 논리 정연한 글이었죠. 분명 천재인 듯합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자아가 강합니다. 그는 오류와 무지는 용서할 수 있었지만 자신에 대한 반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이 이후 다른 이들과 늘 대립각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강요는 출간과 동시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종교적 망명자들에게 조건부 귀국을 허용한 쿠시 칙령이 발표되면서 칼뱅에게도 고향에 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는 고향 누아용에 갔다가 다시 바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간 전쟁이 발발하여 어쩔 수 없이 전쟁터를 피해 멀리 남쪽으로 돌아가야 했고, 1536년 7월 15일 제네바에서 하루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머물게 된 도시에서 이날 밤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방 형태였던 스위스는 취리에서 시작된 츠빙글리 개혁의 영향으로 많은 도시들이 복음주의적 교회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역시 연방도시 베른의 지원으로 카톨릭인 사부와 공국으로부터 갓 독립한 상태였죠. 그래서 기욤 파렐과 피에르 비레, 이 두 사람에 의해 제네바에 새로운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 막 시작되고 있던 때입니다. 이날 밤 칼뱅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고, 그는 기욤 파렐에게 기독교 강요의 저자가 제네바에 나타났다고 알려줍니다. 파렐은 바로 찾아왔습니다. 연설가였고 행동가였던 파렐은 칼뱅과 같은 이론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는 칼뱅에게 제네바에서 함께 개혁을 해보자고 설득하지만, 칼뱅은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고 책 쓰는 걸 좋아하는 전형적 학자이지 활동가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지만 파렐은 특유의 입담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평생 저주하실 것이다. 후에 칼뱅은 당시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포에 질렸다고요. 파렐의 언변이 좋았던 탓일까요? 어쨌든 이날 칼뱅은 제네바에 남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고, 이때부터 칼뱅과 제네바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베른의 송령이 된 스위스 로잔에 가서 카톨릭 성직자들과 종교 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잔 시의회에서 열린 토론에서 칼뱅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책을 몇 페이지 몇째 줄, 그 추철까지 정확히 기억력 하나로 짚어가며 카톨릭 성직자들을 압도해버립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맞습니다.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칼뱅이 드디어 전명에 등장합니다. 제네바 교회 설교자 겸 목사로 임명되었고, 교회의 조직 예배 등을 성경에 맞게 재정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권은 시의회에 있었고, 당시의 목사는 시청 공무원 신분입니다. 시의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37년 교회 조직에 관한 규정들을 의회에 상정하지만 베른시에 더 친화적이었던 베른파에 밀려 칼뱅과 파렐은 오히려 제네바에서 추방됩니다. 칼뱅은 스트라부르로, 파렐은 뇌사텔로 갑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당시 유럽의 중심지로 이미 종교개혁이 자리잡은 도시였고, 마르틴 부처라는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이끄는 도시였습니다. 부처는 1518년 하이델베르크 회의에서 루터를 처음 만난 후 루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신학자입니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목회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고, 그의 신학은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이때부터 그와 함께 여러 종교회의에 다니면서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대표 인물로 부상하게 되죠. 1539년 기독교 강요 2판이 출간되고, 이듬해
그가 성경의 신학적 심장이라고 얘기한 로마서 주석을 썼습니다. 이 두 책에 칼뱅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선택 교리, 즉 예정론이 등장합니다. 예정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 아직까지도 논쟁이 많은 주제라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귀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정론은 칼뱅에게 논리적 규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1000년 전 이미 같은 의미로 책에 저술한 바 있고요. 숱한 반론이 있었지만 칼뱅은 논리 구조상 예정론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정론은 칼뱅을 평생 논쟁의 중심에 서게 만든 주제이죠. 스트라스부르에서 시민권도 취득하고 아내 이들레트를 만나 결혼도 하고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어로 출간하는 등 칼뱅 자신도 밝혔듯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냅니다. 1540년 제네바 선거에서 칼뱅의 호의적인 친파렐파가 승리했고 개혁의 부활을 위해 제네바 의회는 칼뱅을 다시 청명합니다. 칼뱅은 돌아갈 의사가 없었으나 파렐과 부처의 설득으로 결국 9월 13일 기마 호위대의 성대한 호의 속에 제네바로 금이 환영하죠. 이때부터 칼뱅의 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이상적 교회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만이 모인 곳이어야 하지만 현실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이며 이름과 이양뿐인 많은 위선자들이 뒤섞인 곳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완전하지 못한 이 지상의 교회는 제도와 법, 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보고 우선 그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현재의 장로교 조직, 직분 등은 당시 칼뱅이 만든 것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매일 살고 있으며 크든 작든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져야 한다고 믿었고 죽기 전까지 방이 하나뿐인 샤누왕가의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죠.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수줍어하고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절대적 확신 안에 살았기에 자신의 평판에 대해 지독히 방어적이었고 악평이나 대적자에 대해 분노를 자주 표출했습니다. 그만큼 완고하고 깊은 상처도 많았지만 친한 몇몇에게서는 자주 편지를 써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만큼 연약한 면도 있었습니다. 허나 글 쓰는 데만큼은 최고의 실력자에서 그를 언어의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한 죄로 카톨릭 종교재판 중 탈출하여 제네바로 도망쳐온 스페인 신학자 세르베투스가 1553년 이단죄로 화형에 처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재판의 주체는 제네바 의회였지만 세르베투스가 칼뱅에게 도움을 청했음에도 카톨릭의 종교재판에서나 볼 수 있는 화형에 처해지자 칼뱅에게 그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됩니다. 그는 칼뱅 저서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제네바로 도망온 이유도 오로지 칼뱅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했거든요. 사실 칼뱅은 신학 고문의 자격으로만 그 재판에 관여했고 의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또한 세르베투스에게 그 주장을 포기하도록 끝까지 설득했으며 화형 선고 후에는 교수용으로 바꿔줄 것을 의회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세르베투스 사건은 예정론과 더불어 칼뱅을 계속 논쟁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이를 가지고 칼뱅을 부도덕한 살인자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칼뱅 사후 볼색과 같은 적대적 인물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꾸며진 칼뱅 전기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도 신천지 등 이단에서는 칼뱅을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로 왜곡하는 영상들을 배포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1555년 독일에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루터파의 신앙이 공인되던 해 제네바에서는 칼뱅의 지지 세력이 의회의 다수파가 되며 칼뱅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제네바는 프랑스와 그의 여러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본거지가 되었고 학교와 교육은 기독교 사회의 필수 요소라는 칼뱅의 주장으로 성직자 교육기관인 그 유명한 제네바 아카데미가 세워졌습니다. 1555년은 프랑스 지하교회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해이기도 합니다. 1557년에 개신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이 가능한 칙령이 선포되었으나 이미 개신교는 프랑스 전역에 교회를 세우며 확장 중이었고 결국 고등법원의 반대로 이 칙령이 철회되는 성과도 있었죠. 드디어 1559년 프랑스 개혁파 최초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개혁에서는 중산층의 참여가 높았는데
이는 칼뱅이 주창한 직업 소명론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명령은 특정 직업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직업은 없다는 것. 사제가 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생산과 경제활동이 주체였음에도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상공인들에게 그들의 일도 성직자 못지않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존엄의식을 심어주었죠. 이 때문에 이들은 개혁파 종교개혁의 핵심 지지계층이 되었습니다. 1562년 예배 중이던 개신교 성도 50여 명을 카톨릭의 기즈 가문이 살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위그노 전쟁이라 불리우는 프랑스 내 종교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위그노는 프랑스 남부에 살던 프로테스탄트를 부르는 말인데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프랑스 개신교 난민촌의 지도자 부장송 위그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전역에 종교 간 폭력 사태와 대규모 성산 파괴 운동이 일어났는데 기즈공 사망 후에 1563년 앙부와주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프랑스 병방 일부 지역에서 개신교 예배가 드디어 인정받게 됩니다. 그해 여름부터 칼뱅은 병세가 악화되어 1564년 56세의 나이로 제네바에서 숨을 거두고 본인의 유언에 따라 무덤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도록 묘비를 세우지 않고 공립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한편 위그노 전쟁은 1598년 개신교 신자 앙리 4세가 프랑스 왕으로 즉위하며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국교는 카톨릭으로 유지하는 대신 개신교 예배가 허용되는 랑트 칙령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제 프랑스 내에서 프로테스탄트는 안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럽 전체가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 싸운 종교전쟁, 즉 30년 전쟁이 시작되었고 개신교 측의 승리로 전쟁이 끝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칼뱅의 개혁파도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루터의 반박문부터 이 베스트팔렌 조약까지를 흔히들 유럽의 종교개혁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신칭의가 중심입니다. 루터가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과 다투어야 했다면 츠빙글리는 교리보다는 성경에 입각한 패러다임에 따라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성경을 바탕으로 참된 교회의 정체성과 성격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뱅은 카톨릭과의 대립에 논란이 되는 주제들보다는 개신교 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파도는 분명 루터였습니다. 초기엔 전 유럽에 영향을 주었지만 루터의 사망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독일 내 개혁이 일단락되면서 루터파는 독일 내부와 북유럽 일부 국가에 고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장 칼뱅입니다. 칼뱅은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재능은 쓰고 말하고 운영하는 것, 즉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빚어가는 것이었죠. 그가 쓴 기독교 강요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를 배우기 위해 제네바에 몰려든 각국 망명자들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개혁주의는 퍼져나갔고 루터파가 있는 독일에까지 칼뱅주의가 스며들어 1563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는 신대륙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그가 일으킨 물결은 거침없이 퍼져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물결이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신대륙으로 건너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